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조절해야 살이 빠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술이나 커피, 담배, 약물, 마약, 게임 등의 중독은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음식 중독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모든 중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독이라고 하면 그걸 너무나 좋아해서 못 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중독은 너무나 힘들기에, 즉 고통을 잊기 위해 하는 행위라 끊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술이나 커피를 마시거나 게임을 하는 사람이 모두 중독에 빠지지는 않는 이유죠.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중독의 행위 이전에 어떤 고통을 회피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에 무엇에든 중독이 될 수 있는데요. 현대인들의 음식 중독은 이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물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 뇌에 불이 들어오는 곳은 같다고 합니다. 다만 약물은 갈망이나 충동적 행동을 일으키는 신경계가 훨씬 활발할 뿐이고요. 식탐을 버리지 못해 자꾸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단순히 음식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혹시 내가 음식에 중독된 것은 아닐까?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중독 치료는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먹으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끝도 없이 과자를 먹고 있다면 음식 중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독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밥배 따로 군것질 배가 따로 있는지, 배가 터질 듯 할 때까지 먹어야 행복한지, 배가 고프지 않아도 자꾸 먹게 되는지, 단 것을 먹어야만 행복한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현대인들의 음식 중독의 중심에는 설탕과 지방이 있습니다. 단맛이 혀의 미뢰를 통해 뇌로 전달되는 데는 0.6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가히 빛의 속도죠. 단 것을 먹자마자 기분 좋아지는 이유입니다. 단 것은 뇌에 도착해서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각종 화학물질을 분비시키죠. 우리 뇌는 그 기분 좋음을 기억하고 있다가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식탐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방 역시 우리 뇌를 흥분시킵니다. 오죽하면 신발을 튀겨도 맛있을 거다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기름에 볶거나 튀겨서 맛없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 뇌가 무척 지방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이 생존에 무척 유리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던 인류의 역사를 우리의 유전자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뇌가 설탕과 지방을 좋아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맛있는 음식과 간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중독이 벗어나기 힘들듯이 음식 중독도 벗어나기 힘듭니다. 단순히 먹지 말아야지라는 결심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왜 음식에 중독이 되었는지, 어떤 고통을 회피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살찐 자신을 미워하고 먹는 자신을 미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자신을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훌쩍 커버린 성인인데도 여전히 자식을 어린아이처럼 걱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머릿속으로는 아이가 어른이니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여유가 있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부모 역시 건강이 안 좋고 삶에 여유가 없다면 빨리 자식과의 관계를 분리하고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자식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20살이 넘으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인간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20년 동안 잘 뒷바라지 해주고 20살이 넘으면 스스로 경험하면서 깨닫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식에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유대감,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사람과 내가 특별한 관계라고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길들이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인연을 맺는다는 뜻이지. 응, 바로 그거야. 여우가 말했다. 내가 보기에 지금 너는 아직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어린 소년에 불과해. 그래서 나는 네가 없어도 괜찮아. 너 또한 내가 없어도 괜찮고. 네가 보기에 나는 수많은 여우와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나 만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로 하게 돼. 너는 나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유일한 존재가 될 것이고 너에게 있어 나 역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될 거야. 우리가 이런 애착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거죠. 이 애착 호르몬은 인간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물건, 특별한 음식, 특별한 장소에서도 나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 물건, 기억, 장소 등이 자신의 세계를 사랑으로 채워갑니다. 그러나 애착을 넘어서 집착으로 가는 순간 몸에서는 다른 호르몬이 나옵니다. 바로 코티솔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그런 호르몬이 나올 때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착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소비가 아니고 보상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소비하는 물건은 옥시토신이 아니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명품이나 비싼 차, 비싼 집입니다. 진짜 원해서 사는 게 아니라 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욕망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소비 중독, 쇼핑 중독에 빠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단톡방의 홍수 시대에 사막의 여우처럼 하모니 공부방이 옥시토신을 뿜뿜 선물해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중성지방은 체내에서 합성되는 지방의 한 형태입니다. 지방은 먹어서 생기기도 하지만 몸이 스스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즉,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중성지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보통 체지방의 90%가 중성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중성지방과 체지방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성지방은 생존에 무척 중요한 자원입니다. 중성지방은 평소 피부 밑이나 간에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굶게 되었을 때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또한 피부 밑에 저장된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내장 밑에 저장된 지방은 장기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중성지방은 간, 피부, 내장에 골고루 저장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나치게 음식을 먹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살아남기 위해, 즉 혹시 모를 위험한 일을 위해 지방을 내장에 축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분해하기 쉽기 때문이죠. 피부 밑에 쌓인 피하 지방은 에너지로 전환하기가 힘듭니다. 뱃속, 즉 간이나 내장에 쌓인 내장 지방이 에너지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이 많은 여성들은 살 빼기가 어렵고 내장 지방이 많은 남성들이 살 빼기가 훨씬 쉽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했으니까요.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 과정에
지방은 오랫동안 조금씩 아껴 써야 하는 자원이었으니까요. 남성들은 사냥을 하고 전쟁을 하는 역할이었기에 빨리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을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건강검진상에서 중성지방이 높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그것은 중성지방이 피부 밑에 있지 않고 내장에 많다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은 웬만하면 혈액으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은 세 가지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두 번째, 음식. 세 번째, 운동. 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서 지방의 위치를 내장에서 피부로 바꿔야 합니다. 음식, 특히 지나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서 지방 축적을 막아야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태워야 합니다. 만약 내장 지방을 줄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만성염증에 노출이 되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성지방에 가장 취약한 것은 바로 췌장입니다. 고중성지방은 급성 췌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성지방 수치가 1000 이상으로 매우 높을 때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아진 현대인들은 조금만 방심해도 중성지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중성지방을 무조건 약으로만 없애려고 하지 말고 중성지방이 보내는 몸과 마음의 신호를 잘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입술이 부풀어 오른다, 혀가 부풀어 오른다, 위가 부은 것 같다, 숨쉬기가 힘들다 등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각기 다 다른 증상이지만 공통점이 보입니다. 뭘까요? 바로 점막이라는 공통점이죠. 입술 점막, 혀 점막, 위 점막, 기관지 점막. 점막은 내면을 감싸고 있는 조직이고요.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받는 택배 상자의 박스와 같습니다. 택배 상자의 박스는 찌그러질지언정 내용물은 찌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막이 손상되는 이유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만약 택배 상자의 박스가 계속 훼손된다면 결국 내용물도 안전할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점막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다가는 더 큰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택배 상자가 훼손되었다고 내용물이 훼손된 것은 아니기에 점막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무척 힘든데 말이죠. 어제 상담한 환자의 경우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입술이 부풀어 오르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상담을 해보니 이분 술을 좋아하시고 오랫동안 직업적으로 술을 드셔왔네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에 노출이 되었고 최근에는 지방간으로 간 수치가 높아졌어요. 당연히 장 건강도 좋지 않고요. 면역 반응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발열, 통증, 부종, 가려움. 즉 입술이 붓는 것도 일종의 염증 반응이라는 거죠. 인과관계가 확실한 염증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염증을 우리는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의 뿌리는 대부분 장에 있습니다. 장에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면역은 너무 과해도 너무 부족해도 안 됩니다. 너무 과하면 자가면역 질환이고 너무 약하면 이렇게 만성염증을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간 수치가 높고 장 상태가 안 좋으니 만성염증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성염증의 시작은 점막입니다. 택배 상자의 훼손이 택배 박스부터 진행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택배 상자 안이 신문지나 뽁뽁이 등으로 잘 보호되어 있다면
택배 상자가 좀 훼손되더라도 내용물은 잘 보호되겠지만 택배 상자 안에 신문지나 뽁뽁이 같은 것이 없다면 내용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 신문지나 뽁뽁이 같은 것이 바로 결합 조직입니다. 결합 조직이 약한 사람은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만성염증의 터미널은 암입니다. 그러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점막이 신호를 보낼 때 잘 알아차려야겠습니다. 입술이 부었다고 해서 입술만 쳐다봐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이렇게 몸 전체를 잘 살펴봐서 균형을 잘 찾아야 큰 질환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잠버릇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코를 곤다, 이를 간다, 잠꼬대를 한다, 심하게 뒤척인다 등등 참 다양한 잠버릇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꿈쩍도 안 하고 반듯하게 잠을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1시간에 5번 정도 뒤척이는 게 정상이라고 하니 8시간을 잔다고 하면 40번 정도 뒤척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뒤척이는 이유는 호흡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뒤척임을 통해 혈액과 림프액, 관절액 등의 순환을 촉진해서 노폐물 청소, 세포 재생, 기억 정리, 세포 성장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하고 신비합니다. 병으로 누워있는 분들은 이 뒤척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욕창으로 고생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합니다. 수면에는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있습니다. 렘수면은 얕은 수면, 비렘수면은 깊은 수면인데요. 렘수면 때는 정신활동을 정리하는 수면이고 비렘수면은 뇌도 쉬는 수면입니다. 보통 90분 정도의 주기이고 4에서 6회 정도 반복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시기는요, 렘수면 때인데요. 이 어릴 때는 렘수면이 길기 때문에 꿈을 많이 꾸고 나이가 들면 렘수면이 짧아지면서 점점 꿈이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렘수면 중에는 대뇌 피질의 모세혈관의 혈류 유입량이 훨씬 증가한다고 합니다. 렘수면 비율이 적을 때 치매 등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렘수면 부족이 렘수면 중 대뇌 피질의 활발한 물질 교환을 손상시키고 이것이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렘수면 때 훨씬 많이 뒤척이게 됩니다. 뒤척임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어 한쪽으로만 체온이 몰리기 쉽습니다. 자연스러운 몸의 뒤척임은 체온도 일정하게 조절해줍니다.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우리는 중력을 거슬러서 활동을 해야 하므로 이 척추, 디스크, 근육은 우리가 서 있을 때 무척 힘이 듭니다. 우리는 누워야 비로소 쉴 수 있고 잠이 들어야 비로소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온몸의 근육, 조직, 뼈 등을 원상태로 돌리려면 숙면을 취해야 하고 그때 적당한 뒤척임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 무렵에 렘수면이 많아지고 뒤척이는 횟수가 늘어나는 이유도 잠을 깨어 활동을 하려는 준비 운동인 것입니다. 이렇듯 본능적으로 누구나 순조롭게 몸을 뒤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뒤척임이 없는 것도 좋지 않고 지나치게 뒤척임이 많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낮에는 멀쩡한데 잠을 자다가 여기저기 저리고 아파서 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몸이 보내는 신호인 거죠. 건강한 사람은 자연스러운 뒤척임에 깨지 않습니다. 이렇듯 몸에서 일어나는 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고지혈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무조건 수치를 낮추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런 일이 몸에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몸의 소리를 잘 이해해야 몸 관리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일단 콜레스테롤은 음식으로 먹어서 생기는 것보다 몸에서 합성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많이 먹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나중을 위해 저장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많이 먹고 남는 것은 다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단백질도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다만 단백질을 지방으로 만들려면 질소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간과 신장이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아무튼지 간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으로 저장되던가 콜레스테롤로 저장됩니다. 이런 분들은 좀 덜 먹고 운동하면 고지혈증이 잘 개선됩니다. 그러나 많이 먹지 않는데도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포 노화로 세포 복구가 필요하거나 호르몬 생산이 안 되어 콜레스테롤이 재고로 처질 때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의 원료이기도 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원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한 담즙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도 콜레스테롤이 재고로 처져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집니다.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것도 효소이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것도 효소랍니다. 이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효소를 7알파 하이드록실라제라고 합니다. 즉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에 수산기를 붙이게 되면 담즙산이 되는데 이것을 붙이는 효소가 바로 7알파 하이드록실라제인 거죠. 그런데 이 7알파 하이드록실라제 효소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에 수산기를 붙이는 이유는 친수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랍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기름덩어리라 몸에서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이 물처럼 만들어서 몸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만약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이 효소가 신호를 못 받으니까 담즙산이 잘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재고로 처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지 간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갑상선 기능이 안 좋아서 높아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약 10% 정도 된다고 하니 무시하지 못할 수치입니다. 그러니 콜레스테롤만 무조건 낮추려고 하면 안 될 듯 합니다. 물론 급한 불은 꺼야 하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을 때는 약을 복용해서 수치를 조절해야 하지만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절이 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상선 관리를 잘하면 콜레스테롤은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관리의 핵심은 염증 관리, 스트레스 관리, 장간 순환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간이 건강하고 간이 건강해야 장이 건강합니다. 간과 장이 건강해야 갑상선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야 갑상선 관리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 관리도 잘 된다는 거죠.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유산균들 많이 드시죠? 상담을 하다 보면 유산균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유산균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느냐? 유산균을 복용했더니 배가 더 아프다. 식전에 먹는 게 좋으냐? 식후에 먹는 게 좋으냐? 등등.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유산균을 먹는다고 해서 유산균이 뱃속에 정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뱃속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균들은 토착균이라고 하는데요. 토착균은 태어날 때 엄마의 생식기나 젖을 통해서 물려받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장을 제주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으면 제주도 분들의 경제가 좋아져서 살기가 편하겠죠? 그러나 제주도 관광객이 제주도민은 아니잖아요? 관광객들은 한 2주 정도 있다 떠나잖아요? 유산균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산균을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2주 후에는 뱃속에서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을 지속적으로 먹어주라고 하는 거죠.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제주도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요. 이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제주도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유산균이 뱃속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뱃속 경제가 살아납니다. 제주도의 관광객들이 돈과 추억을 남기고 떠나듯 뱃속의 유산균들은 젖산을 남기고 떠납니다. 유산균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젖산, 즉 산성이라서 유산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젖산이 많이 만들어져서 뱃속이 산성 환경이 되면 토착균, 즉 유익균들이 살기 좋은 조건이 되고 유해균들은 살기 힘든 조건이 되는 거죠. 인간에게 이로우면 유익균이고 인간에게 해로우면 유해균입니다. 유익균이 인간에게 이로운 이유는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단쇄지방산 때문입니다. 뱃속의 유익균들이 단쇄지방산을 많이 만들어줘야 뱃속이 편안합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살을 찌우는 줄 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산이라는 것은요, 카르복실기가 붙어있는 탄소 체인을 말하는데요. 이 탄소 체인의 형태에 따라서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등 다양한 이름이 붙어지죠. 단쇄지방산은 사슬이 짧다고 해서 짧을 단쇄입니다. 우리가 먹은 식이섬유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먹으면 카르복실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비만이라는 것은 지방세포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말하는데 장내 미생물이 생성한 단쇄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지방세포에 도달하면 지방세포가 더 이상 지방을 축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장은 단쇄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겁니다. 뇌가 포도당을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듯이 장은 단쇄지방산을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이 말은 결국 뱃속에 유익균은 적고 유해균이 많으면 단쇄지방산 생산량이 줄어들고 독소는 늘어나서 장 점막이 손상되어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뜻인 거죠. 결국 우리가 열심히 유산균을 먹는 이유는 뱃속에 단쇄지방산을 늘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조금 다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모두 다 억울한 것은 아니지만 억울한 사람은 화를 품고 있습니다. 즉, 억울함은 분노보다 조금 더 크고 복잡한 감정인데요. 분노가 본능적 감정 중에 하나라면 억울함은 비교를 통해서 생기는 사회적 감정이라는 거죠. 억울해서 화가 날까요? 화가 나서 억울할까요? 억울함의 출발은 불공평에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화를 불러오고 그 화가 억울함으로 표현됩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슬픔과 무기력까지 더해진다면 이제는 끝을 알 수 없는 우물에 빠진 사람처럼 우울증으로 확대됩니다.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불공평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불공평은 다름의 다른 해석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니까요. 그러므로 불공평이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헤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억울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의존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억울함에서 꺼내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왜 생겼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시선이 온통 외부로 향해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 누가 자신을 이런 억울함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다 보면 불평, 불만이 많은 성격으로 고착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투덜대는 투덜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불공정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삶에서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억울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일단 외부로만 향해 있는 시선을 자신의 내부로 돌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억울함을 타인이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억울함은 나밖에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억울함을 누군가가 풀어줄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 억울함에 휘둘리지 말고 억울함을 만나서 느껴줘야 합니다. 하모니야, 많이 억울해? 많이 힘들어? 많이 화나? 하모니야, 많이 억울하구나. 많이 속상하구나. 울고 싶어?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안아줍니다. 그 억울함이 몸 어딘가에서 느껴지는지도 잘 따라가 봅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심장이 벌렁거리는지, 뒷골이 땡기는지, 열이 뻗치는지 잘 살펴보고 알아줍니다. 억울함의 에너지를 알아주고 풀어주지 못하면 그게 몸에 쌓여서 질병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작업을 자꾸 하다 보면 억울함이 점점 잦아들고 평온해집니다. 이렇게 평온한 상태가 되면 이제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갑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보호하고 성장시키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소중한 자원인 것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몸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에게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생로병사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지만 늙고 병드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늙고 병드는 것의 핵심에는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염증 반응의 염은 유해한 자극에 대한 생명활동입니다. 즉 몸이 살아남기 위해 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면역세포, 혈관, 염증 매개체들이 총 출동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염증의 목적은 세포의 손상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고 상처 부분에 파괴된 조직 및 괴사된 세포를 제거하며 동시에 조직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는 병원체, 손상된 세포, 자극물질, 위험신호 등이 있습니다. 염증 반응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통증, 발열, 부종, 가려움. 어딘가가 아프다거나 어딘가에서 열이 난다거나 어딘가가 붓거나 어딘가가 가렵거나 한다면 아, 내 몸이 나를 살리려고 염증을 일으켰구나 하고 알아차리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에는 적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할 때도 불 조절이 필요하고 운동을 할 때도 힘 조절이 필요하단 말이죠. 맛있는 밥을 지으려면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나중에는 약한 불로 줄이고 뜸을 들이듯 운동을 할 때도 준비 운동을 하다가 본 운동을 하다가 마무리 운동을 하듯이 면역 반응에도 그런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름이면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 환자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같은 음식을 먹고도 다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두 번째, 토사광난을 일으키는 사람. 세 번째, 만성장염이 되는 사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가장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이 가장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면역세포들은 우리들이 눈치도 못 채게 재빨리 몸속으로 들어온 나쁜균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는 시끄럽지만 그래도 건강한 편입니다. 토하고 설사하고 복통을 일으켜서라도 나쁜균을 몸 밖으로 빼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가장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면역세포들이 힘이 약해서 나쁜균들을 확 내보내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세포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평소 면역세포들이 쓸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국방력이라고 말하고 면역세포들에게는 면역력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면역세포들은 에너지도 많고 에너지를 조절할 줄 압니다. 즉,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약한 면역세포들은 에너지도 없고 에너지를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즉, 필요 이상으로 면역 반응을 과하게 일으키거나 면역 반응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끌고 갑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세포는 혈액을 먹고 삽니다. 면역세포도 혈액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 혈액이 부족하면 면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염증 반응이 빨리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이 부족해지고 혈액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혈액을 아껴 써야 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하고 든든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고생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는 게 지나치게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교감신경의 항진이라고 하면 대부분 화병, 즉 스트레스만 생각하시는데요. 자세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특히나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잘못된 자세를 많이 발견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좋은 점도 많지만 자칫 방심하면 부작용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북목입니다. 거북목이 왜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냐면 목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목 안에 있는 교감신경이 팽팽하게 잡아당겨지기 때문이죠. 거북목 자세만으로도 목이나 척추 주변 근육이 긴장됩니다. 목에는 목비근이라고 하는 이 흉쇄 유돌근이 있는데요. 이 근육 안으로 교감신경이 지나갑니다. 거북목이 되면 이 근육이 자꾸 잡아당겨지니까 당연히 교감신경도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북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짜증이 많아집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야생 상황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생명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맹수가 나타나 잡아먹힐지 몰랐습니다. 늘 뺏고 뺏기는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세 가지 반응 중 하나를 택했습니다. 첫 번째, 싸우거나, 두 번째, 도망가거나, 세 번째, 숨거나. 싸워서 살아남은 용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망가서 살아남은 날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꽁꽁 숨어서 살아남은 침착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기질로 유전되고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기질을 물려받으셨나요? 어쨌든 다 각자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도망을 가서 꽁꽁 숨으려면 온몸을 웅크려야 합니다. 그래서 뇌는 웅크리는 자세를 위급 상황으로 인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즉, 어깨가 굽고 거북목이 된다는 것 자체가 뇌에게 위급 상황이라는 신호를 준다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도 전쟁도 없는데도
뇌는 여전히 선조들이 남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합니다. 얼른 숨어, 얼른 뛰어, 얼른 싸워.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도 근육이 긴장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밤이 되면 잠들지 못하고 불안하고 식은땀이 나고 우울합니다. 이렇듯 자세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틀어진 자세로 걷기 운동만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걷기가 좋은 것은 맞지만 틀어진 자세로 걷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틀어진 자세는 오히려 질병을 가속화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자세를 바르게 하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틀어진 골반, 틀어진 허리, 틀어진 어깨, 틀어진 목을 바로잡고 복근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복근의 힘을 키우고 등 근육을 키워서 허리를 쉬게 해줘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걷는 운동만이 능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